상남자 1부 바다와 밤 1부 중에 제3권 어둠 속의 아이 5장 인간 혐오증이 가족을 만들어준다. 불안감을 주고 기이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빨 가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아이에게까지 들려왔다. 흠칫 놀라 물러서게 할 만한 소리였다. 그러나 아이는 오히려 앞으로 나섰다. 침묵 때문에 아연실색한 사람들에게는 호요하는 소리도 반갑다. 이빨 가는 소리가 아이를 안심시켰다. 그 위협이 그에게는 하나의 언약이었다. 그것이 비록 한 마리 야수일지라도 그곳에 살아 깨어있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빨 가는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걸었다. 어느 모퉁이 하나를 돌아가니 그 뒤에 무덤을 비추는 거대한 조명등 같은 눈과 바다의 반서강 아래 마치 그곳에 피신해 온 듯한 물건 하나가 보였다. 오두막이 아니라면 짐술의 임에 틀림없었다. 바퀴가 달려 있었다. 그러니 짐술이었다. 지붕이 있었다. 그것을 보건대 거처임이 틀림없었다. 지붕 위에 도관 하나가 솟아있고 도관을 통해 연기 한 가닥이 치솟고 있었다. 연기는 주홍빛을 띠었다. 안에서 불이 괄게 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였다. 뒤에 돌적이가 불룩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문이 있음에 틀림없었고 문 한가운데에 뚫린 정사각형 창을 통해 오두막 안에 불빛이 보였다. 아이가 다가갔다. 이를 갈던 것이 그의 접근을 감지했다. 그가 오두막 가까이 이르자 위협이 맹렬해졌다. 이제는 단순한 으르렁거림이 아니었다. 울부짖음이었다. 쇠사슬을 격렬하게 당기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더니 문득 출입문 및 두 뒷바퀴 사이에서 날카롭고 하얀 치열이 나타났다. 두 바퀴 사이에서 그러한 주둥이가 나타났던 바로 그 순간에 머리 하나가 거의 동시에 창문 밖으로 불쑥 나왔다. 조용히 해! 머리가 한 말이었다. 주둥이가 뚝 그쳤다. 머리가 다시 말했다. 거기 누구 있어? 아이가 대답했다. 예. 누구? 저예요. 너? 누군데? 어디서 왔어? 피곤해요. 아이의 대답이었다. 몇 시지? 추워요. 거기서 뭐하니? 배고파요. 그 말에 머리가 대꾸했다. 모든 사람이 귀족처럼 행복할 수는 없지. 어서 가. 머리는 창문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구멍창이 닫혔다. 아이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잠든 어린 것을 품에 다시 조여 안은 다음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남은 힘을 모았다. 그가 몇 걸음 옮겨 그곳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구멍창이 닫힘과 거의 동시에 출입문이 열렸다. 그러고는 디딤대 하나가 내려졌다. 조금 전 아이에게 말을 하던 음성이 오두막 안에서 노한 듯 소리쳤다. 자, 들어오지 않고 뭐하래? 아이가 돌아섰다. 들어오라니까? 배고프고 춥다면서 들어오지 않는 저런 녀석. 도대체 누가 나에게 보냈담? 가라고 했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자 아이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들어오라니까 녀석아. 아이는 결정을 내린 듯 디딤대의 첫 계단에 다 발 하나를 올려놓았다. 그러나 수레 밑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가 물러섰다. 벌린 주둥이가 다시 나타났다. 조용히 해! 남자의 음성이 높아졌다. 주둥이가 다시 들어왔다. 으르렁거림도 멈추었다. 올라와! 남자가 다시 말했다. 아이는 몹시 힘들게 세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다른 아이 때문에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다. 어린 것이 잠들어 있었고 남서풍이 몰아치던 순간에 작업복으로 둘둘 말아 서둘러 쌓아놨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실제로 형태 불분명한 작은 덩어리에 불과했다. 아이는 세 계단을 지나 문지방에 도달했다. 그리고 멈춰섰다.
오두방 안에는 양초 한 자루 밝히지 않았다. 아마 절약하기 위해서였던 모양이다. 가건물 내부는 무쇠난로에 공기 구멍을 통해 새어나온 불빛으로 밝혔고 난로 속에서는 2탄이 딱딱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다. 난로 위에는 넓고 가운데가 움푹 파인 그릇 하나가 어느 모로 보아도 먹을 것이 들어 있음직한 냄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냄비에서 좋은 냄새가 피어올랐다. 거처의 비품으로 보리짝 하나, 벌상 하나, 불을 켜지 않고 천장에 매달아둔 등 하나가 눈에 띄었다. 그리고 판자벽에는 실렁바지 위에 선반 몇 장을 얹었고 잡다한 것들이 걸려있는 막대 하나가 있었다. 선반과 막대 모대는 유리 제품과 구리 제품, 증류기 하나, 흔히 그를루라 부르는 밀랍을 잔 알로 만드는 데 쓰이는 그릇 비슷하게 생긴 식기 하나, 그리고 아이는 도무지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할 귀귀한 물건들, 즉 화학자의 조리기구들이 쌓여 있고 걸려 있었다. 오두막은 장방형이었는데 난로는 앞쪽에 있었다. 작은 방 축에도 들지 못했다. 기껏 커다란 상자라고 할 만했다. 난로가 밝혀주고 있던 오두막 내부보다는 눈의 반사광을 받은 밖이 더 밝았다. 그 가건물 속에 있던 모든 것은 불명하고 흐릿했다. 하지만 난로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천장에 어리고 그곳에 붉은 글자로 써놓은 것만은 선명히 보였다. 우르수스, 철학자. 우르수스가 철학자였구나. 아이가 호모와 우르수스의 거처에 들어온 것이었다. 조금 전에 으르렁거리고 말을 한 주인공이 그들이었다. 문지방에 도달한 아이가 발견한 것은 키가 크고 얼굴에 털이 없고 깡마르고 늙은 사람이었는데 쑥색 옷을 입고 난로 곁에 서 있던 그의 벗겨진 머리가 천장에 닿아 있었다. 그 남자가 발돋움 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오두막의 높이가 겨우 그의 키만 했다. 들어와. 남자가, 즉 우르수스가 말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섰다. 보다리 내려놔. 아이는 자신의 무거운 짐을 조심스럽게 고리짝 위에 내려놓았다. 짐이 놀라 깰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아이에게 다시 말했다. 그 물건은 조심스럽게 놓는구나. 그것이 성골함이라 할지라도 더 조심할 것 같지는 않구나. 너의 그 넝마 뭉치에 금이라도 갈까 두려우냐? 아, 고약한 건달 녀석. 이 시각에 거리를 쏘다니다니. 너 누구지? 대답해봐. 아 참, 아니다. 대답하지 마라. 급한 일부터 해결하자. 춥다고 했지? 그러니 우선 불부터 쬐라. 그러면서 남자는 아이의 양 어깨를 잡고 난로 곁으로 밀었다. 그러면서 말을 계속했다. 흠뻑 젖었구나. 게다가 잔뜩 얼었어. 이 꼴로 어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자, 악당 녀석. 이 썩은 쓰레기부터 우선 벗어 던져라. 그러더니 한 손으로는 열에 들뜬 듯 우악스럽게 아이의 누더기를 잡아채듯 벗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못에 걸려 있던 남자용 셔츠 하나와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키스미퀵이라고 부르는 뜨개질한 재킷 하나를 당겨 내렸다. 아이의 누더기는 갈갈이 찢겼다. 자, 받아라. 변변 찾는 옷이다. 남자는 보따리 속에서 양모 넝마 한 조각을 꺼냈다. 그것으로 불 앞에서 아이의 팔과 다리를 문질러 주었다. 황홀에 기절할 지경이 된 아이는 벌거숭이가 되었건만 따뜻한 그 순간 천국을 직접 보고 만지는 것 같았다. 팔과 다리를 문질러 준 다음 남자는 아이의 발을 닦아 주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다. 송장 녀석, 동상 걸리지 않았구나. 앞발이나 뒷발 중 동상에 걸린 것이 있을까 걱정했는데 내가 바보였군. 불수가 되지는 않겠군. 어서 옷을 입어라. 아이가 셔츠를 입자 남자가 그 위에 뜨개질한 재킷을 둘러주었다. 자, 이제. 남자는 그러면서 등받이 없는 걸상을 아이의 발치께로 민 다음 그의 양 어깨를 다시 잡아서 걸상 위에 앉혔다. 그리고는 난로 위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던 그릇을 집게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이가 그릇 속에서 언뜻 발견한 것 또한 천국이었다. 즉 감자와 비계였다. 시장할 테니 어서 먹어라. 그러면서 선반에서 단단한 빵 누룽지 한 덩이와 철제 포크 하나를 집어 아이에게 건넸다. 아이가 멈칫거렸다. 상을 정식으로 차려주랴! 남자가 말했다. 그러고는 음식 그릇을 아이의 무릎 위에 놓아주었다. 몽땅 깨물어 해치워! 아이는 심한 허기에 당황할 겨를도 없었다. 아이는 먹기 시작했다. 가엾은 것은 먹는다기보다는 삼켰다. 빵 깨무는 즐거운 목소리가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남자가 투덜대듯 말했다. 그렇게 서둘러 마라. 식충이 녀석. 탐식가군. 불량배 녀석. 허기진 불량배 녀석은 처먹는 방법도 불쾌하기 짝이 없단 말이야. 귀족이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아야 해. 너는 공작들이 익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 나는. 그들은 아예 먹지를 않지. 그게 고상한 거야. 그들은 마실 뿐이야. 자, 새끼 멧돼지 녀석 잔뜩 먹어라. 기갈 심한 배에는 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아이는 심한 욕설에도 개의치 않았다. 게다가 욕설은 행위의 자비로움으로 인해 완화되었다. 그러한 자비로움은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욕설의 반동이었다. 그는 우선 두 가지 급한 일과 두 가지 희열에만 몰두했다. 그것은 몸을 덮이고 먹는 일이었다. 우르수스는 들릴 듯 말 듯 작은 소리로 주술 외우듯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제임스 국왕이 그 유명한 루벤스의 그림들이 걸려있는 뱅퀴팅 하우스에서 식사하는 것을 직접 보았지. 전하께서는 아무 것에도 손을 대지 않았어. 그런데 이 거지 녀석은 아예 뜯어먹고 있어. 뜯어먹는다는 말은 짐승이라고 말해서 파생했지. 브루터. 뜯어먹는다가 브루터구나. 짐승은 브루트. 지옥의 신들에서 7번이나 맹세한 이 웨이머스에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올 생각을 했던가. 오늘 아침 이후 아무것도 팔지 못했어. 쌓인 눈을 향해 연설을 해대고 폭풍을 위해 플루트를 분 꼴이지. 호주머니에는 단 1파딩도 들어오지 않았던데 저녁나절이 되자 가난뱅이들이 몰려들다니 흉측한 고장이야. 미련한 행인들을 상대로 내가 싸움질을 벌이고 주먹다짐을 하고 경쟁을 해야 하다니 그들은 동전 몇 입만 내려놓으면 하고 나 역시 그들에게 싸구려 약만 건네려 하다니 젠장 오늘은 허탕이야. 사거리에 멍청이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니? 돈 상자에도 단 1페니가 들어오지 않는군. 어서 먹어라. 지옥에서 온 녀석아. 뒤틀고 깨물어라. 우리는 식객들이 파렴치를 따를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세월에 살고 있어. 내 돈으로 부지런히 살을 찌워라. 기생충아. 이 녀석은 배만 고픈 것이 아니라 아예 미쳐버렸군. 저건 식욕이 아니라 잔혹성이야. 녀석은 광견병 바이러스에 심하게 감염되었어. 누가 알아? 아마 흑사병에 걸렸을지 모르지. 강도 녀석아, 너 흑사병에 걸렸느냐? 녀석이 병을 호모에게 옮기면 이를 어쩌나? 아, 이건 절대 안 되지. 천하 백성들이 떼거리로 뻗는다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 늑대가 죽는 것은 원치 않아. 이런, 나도 배가 고프네. 분명히 밝히건대 이건 불쾌한 일이야. 오늘 나는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 살다 보면 무엇을 다급히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오늘 밤 나는 먹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지. 나는 혼자이고 따라서 내가 부르이 짚였어. 내게는 감자 한 알과 빵 누룽지 한 덩이, 비계 한 점, 그리고 우유 한 방울이 있었어. 그것들을 데우고 생각했지. 좋아, 이제 다시 풀을 뜯겠군. 그런데 덜컥 바로 이 순간에 저 악어 녀석이 난데없이 나타나다니. 녀석이 내 음식과 나 사이로 당당하게 끼어드는군. 내 식당은 이제 완전히 유린되었어. 먹어라, 곤들매기야. 맘껏 먹어라. 상어 녀석아, 도대체 너의 목구멍 속에는 치열이 몇 개나 있느냐? 개걸스럽게 처먹어라, 새끼 늑대야. 아니야, 그 말은 취소한다. 늑대들에 대한 예의 때문이지. 내 먹이를 몽땅 삼켜라, 보아 녀석아. 나는 오늘 밤 늦게까지 밥통이 텅 비고 목구멍이 칭얼대고 췌장이 절망하고 내장이 파열되도록 일을 했어. 그런데 그 보수라는 것이 기껏 다른 녀석이 먹는 것을 구경이나 하는 것이야. 할 수 없지. 두 몫으로 나눠야지. 빵과 감자, 비계는 녀석의 몫이지만 내게는 우유가 있어. 그 순간
몹시 가엾고 긴 울음소리가 오두막 속에 터져 나왔다. 남자가 귀를 쫑긋했다. 이제는 고함을 지르는군. 밀고 오자 녀석. 왜 울어? 아이가 고개를 돌렸다. 그가 울지 않는 것은 분명했다. 그의 입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남자가 고리짝으로 다가갔다. 이제 보니 이 보따리가 아가리질을 하는군. 여우사밭의 골짜기로군. 보따리가 부르짖다니. 내 보따리가 왜 저토록 까악거리느냐. 그가 선원 복장을 풀어 헤쳤다. 아기의 머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입을 벌리고 마구 울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도대체 어찌된 일이야? 또 하나가 있었군. 아직 끝나지 않았단 말이야? 누구야? 전투 개시! 하사 부추를 세워! 뭔 소리야 이게. 두 번째 쾅! 나에게 무엇을 다 가져온 것이냐? 이 강도야! 너 몹시 목이 마른 모양이구나. 자 서둘러 마실 것을 주어야겠다. 젠장 이제 우리조차 내 몫으로 남아있지 않게 되었어. 그는 선반 위에 있던 잡송산이 무더기 위에서 붕대 두루마리 하나와 해면 한 조각, 작은 유리병 하나를 집어들면서 광기 어린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저주받은 고장이군. 그리고는 어린 것을 유심히 살피며 말했다. 계집아이군. 날카로운 울음소리 보면 알 수 있지. 이 아이도 흠뻑 젖었군. 그러고는 아이에게 했듯이 그녀에게 입혔다기보다는 감겨져 있던 넝마 조각들을 당겨 찢었다. 그런 다음 거칠고 초라하긴 해도 깨끗하고 건조한 천으로 그녀를 감쌌다. 신속하고 거칠게 옷을 입히는 바람에 어린 것이 마구 성질을 부렸다. 막무가내로 야웅거리는군. 우르스가 중얼거렸다. 그는 늘어진 해면 한 조각을 이빨로 끄는 다음 붕대 두루마리에서 천 한 조각을 정방향으로 다시 찢어 그것에서 실 한 가닥을 뽑아냈다. 그리고 다시 우유가 담겨있는 냄비를 난로에서 드러내더니 우유병을 우유로 가득 채운 다음 해면으로 병을 감싸고 그 위에 천을 씌운 후 이렇게 만든 병막에 실을 감쌌다. 실을 감았다. 그리고는 유리병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여전히 울며 미친듯이 날뛰는 젖먹이를 왼쪽 겨드랑이에 꼈다. 어서 먹어라 이 어린 것아. 제발 이 젖꼭지를 물어라. 그러면서 병마개를 어린 것의 입에 밀어 넣었다. 어린 것은 개걸스럽게 마셔댔다. 우르스는 우유병을 기울여 주면서 으르렁거리듯 중얼거렸다. 모두들 마찬가지군. 비겁한 것들. 원하는 것을 얻으면 모두 즉시 입을 다물지. 어린 것은 독특한 구원자가 마련해준 젖꼭지를 어찌나 힘차게 빨아대던지 발작적인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숨이 막히겠구나. 이것이 만만치 않은 거군. 만만치 않은 먹보군. 우르스가 으렁거렸다. 그는 아기가 빨고 있던 해면 젖꼭지를 아기의 입에서 뗀 다음 기침이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입에 물리면서 중얼거렸다. 빨아라 갈보년아. 그러는 동안 아이가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린 것이 우유를 마시는 모습을 보며 먹는 것조차 잊었다. 조금 전 그가 한창 먹고 있는 동안 그의 시선에 어려있던 것은 만족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함의 빛이었다. 그는 아기가 되살아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다보며 있었다. 자신이 시작한 그 부활의 성취가 그의 눈동자를 형언할 수 없는 반성함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우르수스는 화를 토하는 듯한 말을 잇몸 사이로 계속 우물거리며 있었다. 어린 소녀는 가끔 명명할 수 없는 감동으로 축축해진 눈을 쳐들어 우르스를 쳐다보았다. 항상 학대만 받다가 모처럼 따스함을 맛본 가엾은 아이가 느끼는 그러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다. 우르스가 문득 화를 내며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젠장 어서 먹으라니까. 그러면 아저씨는 잡수실 것이 없잖아요. 아이가 떨리는 음성으로 눈물을 글썽이 말했다. 어서 다 먹으라니까. 불안당 같은 녀석. 너에게 지나치게 많은 음식이 아니야. 나에게도 충분치 못한 양이니까. 아이는 포크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먹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우르스가 부르짖듯 다시 소리를 질렀다. 어서 먹어. 나 때문이냐? 누가 너에게 내 얘기를 해? 이봐 빈털터리 교구에 맨발 벗은 못된 새끼. 사지의 녀석아. 어서 다 먹어. 너는 먹고 마시고 잠자러 이곳에 왔어. 먹어. 그러지 않으면 너와 너의 우스꽝스러운 꼬마년을 내쫓았겠어.
내쫓겠어. 우루스의 협박에 아이는 다시 먹기 시작했다. 친데레네, 친데레. 접시에 남아있는 것을 해치우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루스가 홀로 중얼거렸다. 이 건물이 너무 엉성해. 유리창으로 냉기가 들어와. 정말 앞쪽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었다. 수레가 심하게 요동칠 때 혹은 어느 말썽꾸러기의 돌팔매질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았다. 우루스가 파손된 부분에 별 모양으로 오린 종이 한 장을 붙였으나 그것이 일부 들떠 있었다. 삭풍이 그 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우루스는 고리짝 위에 엉거주춤 걸터 앉아 있었다. 어린 것은 그의 팔과 무릎에 기대어 신 앞에 모인 케루빔들처럼 혹은 젖꼭지 앞에 있는 어린아이들처럼 환희에 찬 반수면 상태에서 병의 꼭지를 육감적으로 빨고 있었다. 아예 취했군. 우루스가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다시 한마디 했다. 그러니 절제하라고 어디 설교를 해보시지. 바람이 이번에는 유리창에 붙어있던 고약 냄 같은 것을 아예 떼어냈고 그것이 오두막 안을 한번 선회하며 날아갔다. 그러나 한창 부활하는데 몰두하고 있던 두 아이는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어린 여자아이가 마시고 어린 소년이 먹는 동안 우리수는 투덜거렸다. 음주벽은 젖먹이 시절에 시작되는 거야. 틸로 쓴 주교가 되어 지나친 음주를 나무라며 천둥처럼 나무라도 헛수고야. 흉측한 외풍이군. 그런데 내 난로는 너무 낡았어. 연기가 마구 새어나와 도촉권모증에 걸린 것 같은 미칠 지경이야. 추위도 불편하고 불도 불편하군. 도무지 잘 보이질 않아. 요것이 나의 환대를 함껏 이용하는군. 그런데 나는 아직 이 콧방울조차 자세히 들여보지 않았어. 이곳에는 편안함이 없어. 유피테르를 두고 단언하지만 나는 아늑한 방에서 달콤한 향연을 매우 귀하게 여기지. 나는 매우 육감적으로 살도록 태어났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어. 현인 중 가장 위대한 현인은 식탁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음미하기 위해 두루미의 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필록세네스였어. 오늘의 수입은 제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팔지 못했으니 재앙이야. 주민들이시여, 시종들이시여, 평민들이시여, 여기 의사가 왔습니다. 약이 왔습니다. 이 늙은이야, 헛수고하고 있어. 너의 약보따리를 어서 다시 싸. 이곳에서는 모두 사람들이 멀쩡하게 지내.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다니 이곳이야말로 저주받은 도시야. 아직 하늘만이 설사를하는군. 무슨 놈의 눈이 이렇게 퍼붓는담? 아낙사고라스는 눈이 검다고 가르쳤지. 추위가 곧 우울함이야. 아낙사고라스는 페리클레스와 에우리피데스, 소크라테스 등이 그에게서 배웠다고 한다. 생물학자이며 유물론자, 불경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아테네에서 추방되었다. 그가 인체 해부를 감행했다고 한다. 아낙사고라스. 아낙사고라스는 눈이 검다고 가르쳤다. 추위가 곧 우울함이니 그가 옳았다. 얼음, 그것은 밤이야. 이 무슨 놈의 광풍이람. 지금 바다 위에 떠있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어찌할지 상상이 되는군. 폭풍은 우리의 이 앙상한 상자 위에 지나가는 사탄들의 소리, 때를 지어 무너지는 듯 달리는 몰입꾼들의 사냥개 부르는 고함이야. 구름 속에서 어떤 광풍은 꼬리 하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녀석은 뿔을, 어떤 녀석은 한 가닥 불길 같은 혀를, 어떤 녀석은 날개에 달린 발톱을, 어떤 녀석은 대법관의 뚱뚱한 배를, 어떤 녀석은 아카데미 회원의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데 소리를 듣고 형태를 구분할 수 있지. 바람에 따라 악마들도 다르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폭풍의 요란한 소음은 그것이 곧 형태야. 참 그렇군. 바다 위에도 사람들이 있지. 틀림없어. 친구들이여, 스스로 폭풍에서 벗어나시오.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도 할 일이 많소. 아 젠장, 내가 연인숙을 차렸나? 왜 나그네들이 나에게 들이닥치지? 온 세상의 공경이 구차한 나에게까지 구정물을 투기는군. 거대한 인간 진흙탕의 징그러운 물방울이 내 오두막에까지 튀어들어오는군. 나는 행인들의 맹렬한 식욕 앞에 내던졌어. 나는 한 덩이 먹이야. 굶어 죽게 된 자들이 먹이야. 겨울, 밤, 판자로 엮은 오두막.
그 밑 한 대에 있는 가엾은 친구 하나, 폭풍, 감자 한 알, 한 줌밖에 안 되는 난로불, 기생충들, 모든 틈바구니로 들어오는 바람, 돈은 땡전 한 푼도 없고 찢어대기 시작하는 보다리들, 그것들을 풀어 보면 거지년들 뿐이야. 이것이 운명이란 말인가? 게다가 법조차 유린당했어. 야, 너의 떠돌이 년과 함께 온 불황자, 간사한 소매치기, 못된 의도를 품은 씨알머리. 아, 내가 통금 시간이 지난데도 거리를 쏘다니다니. 만약 우리의 착하신 왕께서 그 사실을 아신다면 너를 구덩이 밑바닥에 처박게 하시어 내가 절실히 깨닫게 하시련만, 신사께서 한밤중에 아가씨와 함께 어슬렁거리다니. 영하 15도의 추위에 모자도 쓰지 않고 맨발로 그러한 짓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알아야 하지. 규칙과 법령이 있는데 반역자들 같으니 떠돌이는 처벌받고 자기 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 정직한 사람들은 간수되어 보호받지. 왕들은 백성의 아버지야. 나도 내 집이 있어. 누가 너를 보았다면 너는 광장 한가운데서 채찍질을 당했을 것이고 그것은 온당한 일이야. 국가가 잘 다스려지려면 질서가 필요해. 너를 경찰관에게 고발하지 않았으니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게 행겨먹었어. 나는 선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을 행하지. 아, 누룽지 녀석. 여기서 누룽지는 뚜쟁이나 기둥서방을 가리킨다. 아, 누룽지 녀석. 저런 꼴로 나에게 오다니. 저것들이 처음 내 집에 들어설 때는 묻어들어온 눈을 미처 보지 못했어. 눈이 녹으니 내 집이 온통 젖어 있네. 집안에 홍수가 났어. 이 호수를 말리려면 엄청난 석탄을 태워야겠어. 데느럴은 중량이나 부피에 다니는 듯하나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통용되던 것인지 알 수 없다. 1데느럴에 12파딩 하는 석탄을 이 가건축물 속에서 셋이 기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군. 이제는 나는 보육원을 시작하게 됐어. 미래의 잉글랜드 거지들이 내 집에 와서 젖을 떼게 생겼어. 가난이라는 위대한 잡년이 잘못 분만해 놓은 태아들을 대강 다듬고 교수대의 사냥감들이 더욱 추하게 완벽해지도록 나이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며 젊은 협작꾼들에게 철학자의 형상을 조금 씌워준 것이 나의 직업이며 사명이며 역할이 될 판이야. 고매현은 신의 끝이며 초벌깎기 대패야. 다시 말해, 만약 내가 지난 30년 동안 저런 종자들에게 깨물려 먹히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부자일 것이고 호모도 살이 통통하게 쪘을 거야. 또한 헨리 8세의 주치였던 리니커 박사 못지않게 많은 의료기로 구비하고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짐승과 이집트의 미라, 다른 유사한 것들의 희귀물로 가득한 진찰실도 하나 가지고 있겠지. 나도 의과대학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고 그 유명한 하비는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의 주치의이다. 하비가 1652년에 세웠다는 도서관을 자유자재로 드나들며 런던시 전역이 내려다보이는 그 건물의 옥상 누각에서 연구할 수 있는 권리도 얻었겠지. 그리고 태양의 흑점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며 안개와 같은 성질의 수증기가 그 천체에서 분출됨을 증명할 수도 있겠지. 그것은 성 바르텔로메오 축일에 일어난 학살 사건 한 해 전에 태어났고 황제의 보호를 받아 요하네스 케플러의 견해야. 태양은 가끔 연기를 뿜어내는 굴뚝이야. 내 난로도 그렇지. 그래, 나는 재산을 모았을 것이고 다른 인물도 되어 이렇게 저속하지도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과학을 더럽히지도 않겠지. 민중은 학식을 향유할 자격이 없어. 민중이란 지각 없는 떼거리에 불과해. 온갖 연령층과 기질과 신분과 남녀가 뒤섞인 무질서한 허나무일 뿐이야. 그리하여 어느 시대건 현인들은 그들을 경멸하는 데 서슴지 않았고 가장 온건한 현인들조차 민중의 모렴치와 발광을 당연히 혐오하지. 아,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에게 권태감만 주지.
이런 감회에 사로잡히면 오래 살지 못해. 인생이란 순식간이야. 아니, 그렇지 않아. 아주 길어.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가 존재하는 것에 동의하는 멍청함을 간직하도록, 그리고 온갖 밧줄과 못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목을 매 자살할 멋진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자연은 간간히 인간을 보살피는 척하지. 물론 오늘 밤에는 그러지 않겠어. 자연은 그 음험한 것은 말이 자라게 하고 포도가 있게 하며 나이팅게일로 하여금 노래하도록 하지. 이따금씩 서광 한 줄기가 보이기도 하고 혹은 진을 한 잔 마시기도 하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작 그런 것이야. 고통의 거대한 술 둘레를 장식하는 얇은 천 조각에 불과하지. 우리 앞에 펼쳐진 운명은 악마가 그 천을 짰고 신께서는 가장자리 장식만 만드셨어. 이런, 네가 나의 저녁거리를 먹어치웠구나. 도적 같으니라고. 그런 동안 화를 내는 듯 하면서도 부드럽게 그가 품에 안고 있던 젖먹이는 슬그머니 다시 눈을 감았다. 포만감의 표시였다. 오르수스가 유리병을 들여다보니 으르렁거린 듯 중얼거렸다. 다 마셨군. 염치없는 것. 그가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왼쪽 팔로 어린 것을 받쳐들고 오른손으로 고리짝 뚜껑을 열더니 그 속에서 곰의 모피 한 장을 꺼냈다. 그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했던 것이었다. 그 일을 하면서도 그는 다른 아이가 먹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아이를 비스듬히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내가 한창 크는 저 먹보를 먹이고 길러야 한다면 만만치 않은 고역이겠군. 아무리 일을 해도 배고픔을 면치 못하겠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팔 하나만으로 최선을 다해 곰의 모피를 고리짝 위에 폈다. 어린 것의 첫잠을 깨우지 않기 위해 팔꿈치를 이용하여 모든 동작을 조심했다. 그런 다음 어린 것을 모피 위 난로 가까운 곳 쪽에 눕혔다. 그 일을 마치자 그는 빈 유리병을 난로 위에 놓으며 투덜거렸다. 이젠 내가 목이 마르군. 그가 냄비 속을 들여다보았다. 우유가 몇 모금 남아있었다. 그는 냄비를 입술에 갖다 댔다. 마시려는 순간 그의 눈이 아기 얼굴에 멈췄다. 그는 냄비를 난로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유리병을 다 집어들었고 마개를 열고 남은 우유를 몽땅 그 속에 부었다. 병을 채울 만큼의 우유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다시 해면 조각으로 병 주둥이를 막은 후 천을 씌우고 실로 동염했다. 여전히 시장하고 갈증이 나는군. 그가 다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한마디 했다. 먹을 빵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난로 뒤에 아가리가 깨진 단지 하나가 보였다. 그가 단지를 아이에게 내밀며 말했다. 마시겠어? 아이는 물을 마시고 다시 먹기 시작했다. 우르수수는 단지를 다시 집어들고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단지 속의 물은 난로와의 거리 차이로 인해 그 온도 변화가 고르지 않았다. 그가 몇 모금 마시더니 얼굴 찡그렸다. 막다고 하는 무라, 너는 거짓 친구들을 닮았구나. 너 역시 위는 미지근하고 밑은 차갑구나. 그러는 동안에 아이가 식사를 마쳤다. 접시는 텅 빈 것 이상이었다. 깨끗이 닦여 있었다. 그는 재킷 갈피와 무릎 위에 떨어진 빵가루를 모아서 입에 넣고 우물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우르수스가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우리 두 사람뿐이야. 입이란 먹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이제 몸도 따뜻해졌고 배도 부르니 짐승아 조심해.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봐. 우선 어디서 왔지? 몰라요. 뭐라고? 모른다고? 저는 오늘 저녁 바닷가에 버려졌어요. 아, 불량배 녀석. 이름이 뭐지? 하도 못된 녀석이라 부모님이 버리셨군. 저에게는 부모가 없어요. 내 취향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두도록 해라. 나는 누구든 나에게 허튼 이야기에 불과한 노래를 쏟아내는 것은 딱 질색이야. 너에게는 부모님이 계셔. 너에게는 누이가 있으니까. 제 누이가 아니에요. 네 누이가 아니라고? 아니에요. 그럼 뭐야?
제가 주운 아이예요. 주웠다고? 예. 도대체 어떻게 네가 저것을 주웠다고? 예. 어디서? 만약 거짓말하면 너를 없애버리겠어. 눈 속에서 죽은 어느 여자 위에서 주웠어요. 언제? 1시간 전에요. 어디에서? 이곳에서 10리쯤 되는 곳에서요. 우루스의 아케이드 모양 이마에 주름이 잡혀 철학자의 눈썹 움직임을 특징 짓는 날카로운 형태를 취했다. 죽었다고? 행복한 여자군. 그녀를 그곳에, 그 눈 속에 내버려 두어야 해. 그녀에게는 그곳이 편하지. 어느 쪽이니? 바다 쪽에서 왔어요. 다리를 건너서 왔느냐? 예. 우루스는 뒤쪽 구멍창을 열고 밖을 살펴보았다. 날씨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눈이 촘촘히 내리고 음산하게 내리고 있었다. 그가 유리구멍을 다시 닫았다. 그는 깨진 유리창으로 다가가서 넝마 한 조각으로 구멍을 막았다. 그런 다음 난로에 2탄을 다시 넣었다. 그러고는 곰의 모피를 고리짝 위에 최대한 넓게 펴고 한 구석에 있던 두꺼운 책 한 권을 베개 삼아 머리맡에 놓은 다음 잠든 아기의 머리를 그 베개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아이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에 누워서 자라. 아이는 고분고분 시킨 대로 아기 옆에 몸을 쭉 펴고 누웠다. 우르수스는 곰의 모피로 두 아이를 함께 감싼 다음 나머지 자락을 그들의 발밑으로 접어넣었다. 그는 머리 위에 손을 뻗더니 두툼한 주머니가 달린 띠 하나를 꺼내어 허리에 둘렀다. 외과용 의료기구와 구급약이 들어있던 주머니였다. 그런 다음 천장에 걸려있던 등을 내려서 불을 붙였다. 귀머거리 초롱이었다. 귀머거리 초롱은 앞만 비추되 초롱은 든 사람은 보이지 않게 제작한 것으로 회준 전등의 전신이다. 우루스가 살며시 문을 열면서 들어왔다. 말했다. 나 외출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곧 돌아온다. 어서 자라. 그러고는 디딤대를 내리면서 소리쳤다. 호모! 다정한 으르렁거림이 그의 부름에 응답했다. 우루스가 손에 초롱을 들고 내려가고 디딤대가 다시 올려졌으며 출입문이 다시 닫혔다. 아이들만 남았다. 밖에서 목소리 하나가 물었다. 우루스의 음성이었다. 내 저녁거리를 먹어치운 보이! 아직 잠들지 않았느냐? 예, 아이가 대답했다. 좋아, 혹시 계제바위가 깨끗거리면 남은 우유를 먹여라. 풀린 쇠살 소리와 사람의 발걸음 소리, 짐승의 발걸음 소리와 섞인 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이 점점 멀어졌다. 잠시 후 두 아이는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다. 두 숨결이 형할 수 없는 혼용이었다. 그것은 순결 이상의 우지였다. 성에 눈뜨기 전에 신혼 초야였다. 어린 소년과 계즈바이가 벌거숭이로 나란히 누워 그 고요한 시각의 어둠 속에서 천사의 혼용을 이루고 있었다. 그 나이에 꿀 수 있는 숱한 꿈들이 둘 사이를 둥둥 떠서 오고 있었다. 그들의 닫힌 눈꺼풀 밑에는 아마 별빛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결혼이란 말이 지나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천사들과 같은 남편과 아내였다. 암흑 속에 있는 순진무구함, 호응의 그러한 순결함, 그러한 천국의 예감은 오직 아이들에게만 가능하며 어느 광대한 일도 아이들의 위대함에는 근접조차 못했다. 모든 심연 중 그 심연이 가장 깊다. 삶의 영역 밖에서 사슬이 묶인 사자의 기막힌 영속성도 난파선에 들러붙는 대양의 거대한 악착스러움도 묻혀버린 모든 형태를 덮고 있는 눈의 광막한 백색도 비장함에 있어서는 깊은 잠속에서 신성하게 다 이때 그 만남이 아직 입맞춤이 아닌 아이들의 두 입에는 견줄 바가 못했다. 그것이 아마 약혼일지라도 모른다. 또한 대재앙일 것일지도 모른다. 그 두 사이에는 미지의 존재가 짓누르고 있다. 그들의 모습이 매혹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무시무시한 것이 아닐지 누가 알랴. 그저 조마조마할 뿐이다. 순진무구함은 미덕보다 더 숭고하다. 순진무구함은 신성한 미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자고 있었고 그들은 평화로웠다.
그들의 몸은 따뜻했고 뒤엉킨 두 몸뚱이의 벌거벗은 상태가 두 영혼을 혼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시면의 보금자리 속에 있는 것 같았다.